공급이라는 거는 준공이었어요. 네. 여기서 원희룡 장관은 어떤 꼼수를 쓰냐면은 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 걸로 어필하고 싶은데 준공이 박살이 나 있네. 그러니까 우리 인허가로 바꾸자. 윤석열 정부 때부터 국토부가 맛이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래서 그거 대안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게 3기 신도시고 또 하나가 GTX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효과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요. 3기 신도시가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시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3기 신도시는 무려 18년 8월 달에 지정을 했잖아요. 3기 그렇게 신도시 첫 됐어요? 번째 건데 그때 18년도에 9.13 정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9월 20일에 수도권 대강 그거랑 같이 3기 신도시 5군데를 예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19년 초에 걸쳐서 5군데 신도시를 동시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2019에 발표한 5개 신도시가 아직 본 분양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구나. 그러니까요. 뭐 사전 청약을 하네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사청은 이제 그러니까 그 선도단지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LH랑 같이 탐방 가서 2022년에 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토부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당시 국토부 초대를 받고 21년에 가가지고 영상 찍고 막 드론 날리고 막 이런 짓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윤석열 3년간 3기 신도시 사실상 거의 올스톱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나마 3기 신도시를 램프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3기 신도시가 작동을 하죠. 3기 작동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3기 신도시라는 존재 자체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새로운 신도시, 그래서 3기 신도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명박식 보금자리 주택 신도시로 작동을 한 것이 아니고 3기 신도시도 18년부터 지정돼서 지금까지 본 분양 하나 없다는 것이 이렇게 역시 공급은 너무 늦구나, 늦어지는구나. 그냥 이렇게 도시 하나 만드는 게 너무 어렵고 LH는 돈 없고 막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없다는 걸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지. 3기 신도시가 막 공급이 되면서 3기 신도시 공급되니까 나도 뭐 몇 년 안에 분양받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가 예. 곧 대규모 실입주가 시작되겠네가 아니라 네. 거봐라 저거 발표된 지 벌써 7년 6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거 못 들어가고 있네. 네. 공급은 역시 어려운 거야. 예. 이 학습 효과로 쌓였다. 맞습니다. 엄청 무섭네요. 아까 그린벨트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그린벨트 풀어서 8만 호 공급하겠다. 그것도 서울 인근에 발표 나왔잖아요. 이거 이후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아직도 그린벨트인가요? 아니 그 윤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은 제가 네. 생각할 때 그냥 다 백지로 생각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그때 그리고 뭐 88 대책도 200 있었고 몇십만 호도 발표 예.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네. 사실 22년 대선 때는 21년까지의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줬다고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굉장히 떴으니까. 부동산 선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25년 선거는 이제 계엄 선거였지만 22년 선거는 완전 부동산 선거였는데 그 부동산 선거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가열찬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네. 서로 주택 공급 많이 하겠다고 막 싸움이 붙기 시작을 했다가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250만 호를 계획을 했고 인수위에 국토부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고요. 인수위는 지금 생각해보면 다 검찰로 치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없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선이었는데 부동산이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발휘했었는데 부동산 정책 왜 이렇게 등한시합니까? 네. 이러면서 약간 막 입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이제 원희룡 장관을 장관으로 올리면서 네. 이제 맞게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5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취임 100일 안에 공급 대책을 내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장관이 된 티가 나는 게 뭐냐면 99일 차에 계획을 발표해요. 8월 달에. 네. 8월 달에 계획을 발표하면서 250만 그대로 내면 안 되니까 270만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문재인 정부 때까지 공급이라는 거는 준공이었어요. 네. 준공이 돼야 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원희룡 장관은 어떤 꼼수를 쓰냐면은 이거 이제 준공 물량이 너무 작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 걸로 어필하고 싶은데 준공이 박살이 나 있네. 그러니까 우리 인허가로 바꾸자 그 공급을. 맞아. 그때 인허가 기준. 그래서 인허가로 바꿔버려요. 네네. 그래서 인허가로 270만 호를 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인허가는 뭐 좀 안 좋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인허가 시원하게 늘려가지고 5년간 270만 호 하겠습니다. 연평균 52만 호 이상, 54만 호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질문이 그럼 인허가 잘 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인허가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허가가 안 됐지만 근데 인허가는 어차피 공급이 아니니까 윤석열 정부 때부터 국토부가 저는 그때부터 맛이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기준을 이거야말로 진정한 통계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거래가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공급 기준에 대한 기준을 완전 근본적으로 바꿔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도대체 올해는 몇 호가 지어지고 있는 걸, 몇 호가 준공이 되고 있는 걸까? 그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서 좀 통계 사이트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말은 뭐 100 몇십만 호, 200 몇십만 호 이런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감이 안 된다는 건데요. 그 체감이 안 되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결국 공급이 되면은 입주도 하고 입주하면서 이쪽에서 임차 빠지고 저쪽 임차 빠지고 하면서 막 임차 시장에도 어떤 변화가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싹 사라졌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되고 나서 97 대책 볼 때 그래서 그래 공급을 어떻게 할지 보자 이게 메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다들. 착공으로 바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허가는 너무 심하고 너무 메타버스 공급이고 제가 메타버스 공급이라고 22년에 막 비판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착공으로 바꾸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역시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국토부가. 장관 차관이 다 바뀌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도 착공 베이스로 주택 공급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근데 국토부는 입주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국토부는 네. 인허가보다 착공이 훨씬 더 사람들이 현실감 있게 듣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집은 지어져야 되죠. 그럼 착공한 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판 집에 가서 저희가 살 수 있습니까? 국토부 그게 아니잖아요. 입장에서. 그거는 면피용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용기가 없어요.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관료들이 평생을 엘리트로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금융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틀리면 가열차게 욕먹고 작살나죠. 저만 해도 뭐 잘리죠. 내내 그냥 채반꿀 소리 듣고 그다음에 항상 욕을 먹는데 욕을 먹거나 비판을 받는 거로부터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때로는 근데 정책이 솔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135만 원 착공이 아니라 네. 몇 년까지 5년간 뭐냐면 이겁니다. 따지면 뭐냐면은 미안한데 뭐 지난 23년에 착공이 너무 작았고 그래서 25년 입주 얼마 안 돼. 20만도 안 돼. 20만이야. 내년은 뭐 24만이야. 근데 내후년부터는 올라가도록 노력이라도 해볼게. 그러면서 뒤로 이렇게 할 거고 게다가 공사 기간이 길어졌는데 공사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뭐 모듈 공법이라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파텔이 됐건 일반 35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주택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서 준공수자를 뒤로 어쨌든 좋아지는 방향으로 넣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착공 베이스로 보니까 원희룡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희룡 때랑. 그냥 올해 이만큼 착공하고 내년 이만큼 착공해서 그러니까 공급이 작아 보이지 않게. 근데 그게 결국 진짜 여유가 있는 거랑 여유 있는 척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시장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냥 공급 없구나. 이제 공급이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국토부는 그냥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관료들이 이거를 하나도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은 저는 그냥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거고. 이 그래서 영상을 그냥 이제 국토부가 그런 얘기를 한 싫어합니다. 예. 국토부에서 좀 안 좋은 소리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국토부에서도 부동산 네. 전문가들 모아서 네. 스터디하고 뭐 정책 같은 거 미리 좀 이렇게 힌트 주기도 하고 반응도 듣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채부심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이제 막 97 나오기 전에 네. 그 지금 이제 내려가신 차관 주재의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 네네. 97 대책 나오기 전에 갔을 때 그때도 저는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요. 6월 달에 오신 분이 9월 때까지 대책을 안 냈다면은 놀았냐고. 그런 얘기를 네, 국토부 3개월간 가서? 네, 그 회의를 하는데 3개월간 장관은 7월에 왔지만 차관이 주택 공급을 총책임지시는 분인데 627 나오고 나서 대통령이 맛보기 발언을 했고 시장에서는 공급이 나올 거라는 기대치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8월 말 되니까 어떤 분위기 있냐면은 왜 공급 대책이 안 나올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늦었는데 이미 늦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공급을 내게 된다면은 굉장히 서프를 내지 않는 한 그 후속타가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또 막 이광수 애널이나 이런 분들이 살살해. 아니요. 그분이 상호가 살살해. 아니요. 그분은 저보다 더 셌어요. 그분은 저보다 더 셌는데 그냥 공급 대책 나오면 집값 폭등할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이 똑같으니까요. 왜냐면은 공급 대책이 이미 늦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혁신적인 공급 대책이 없고 그냥 마켓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공급이 나오면은 폭등할 거다. 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이제 소위 좌세력, 우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쪽 우세력 쪽에서도 그냥 이번에 어떤 공급 대책이 나와서 주택가격이 폭등할 것 같다. 생각이 다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회의하고 나서 97 나왔고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은 이님께서는 97 대책에 대해서 좀 좋게 반응하시는 걸 보고 저는 97 나오고 나서 대실망을 했고요. 이건 그냥 완전히 그냥 망했구나. 가격 상승을 못 막겠다. 오히려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냥 주택가격 상승론자로 돌아선다라고 하면서 막 글도 쓰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건데 대책이 막상 뚜껑 열어서 보니까 왜냐면 컨센서스 완전 하단도 아니고 원희룡식 공급.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된 게 그 현재
공급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서 비롯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문제가 쉽게 풀리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아니 그러면은 네. 627하고 11호가 수요 억제책이잖아요. 6억 이상 대출 금지, 네. 그 다음에 또 가격에 차등을 두고 4억 이상, 2억 이상 대출 금지, 거래도 까다롭게 만들고 다 토지 거래 허가고요, 막 경기도까지 묶어버리고 했는데 네. 고삐를 다 죄어놨어요.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고 평생 갈 수는 없는 거고, 뭐 5년 내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간 풀어줘야 하는데 그때 돼서 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시장이 또 급등을 하면 안 되고, 네. 그럼 그 사이에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은 나와야 하는데, 앞에서도 그린벨트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뭐 입주 기준이라도 몇만 호라도 어떻게 나와야 이거는 좀 그래도 컨센서스? 최소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그 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그 3차 중장기 주택 수급 계획을 통해서 이미 숫자가 나오긴 했어요. 3차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네. 그 3차 중장기 수급 계획을 짤 때 저도 이제 외부 자문가로 일부 참여를 했었는데, 그 숫자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결국 10년간 연평균 48만 호가 필요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네, 수도권은 네. 25만 호 필요하고 이런 건데, 그걸 짤 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거는 장기적인 주택 소요량을 말하는 것이고, 일부 미시적인 불균형상에서는 그냥 지금처럼 지방에서는 더 이상 주택 사지 말고 서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시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는 수도권 소유량은 또 추정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건 그냥 장기적인 값이고 현재 인구가 그 소득을 빗댄 방식으로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현재는 오히려 22년 출산율 문제 이후에 이제 지방소멸과 서울 쏠림이라는 불균형이 훨씬 더 세게 작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시장 전체의 동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몇 호 필요하냐에 있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시장의 숫자들이, 그러니까 임차료와 대출 금리와 토지와 뭐라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숫자와 제도들이 그냥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간 수급에 따라 가지고 민간 공급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을 수 있는 그 레벨까지 와야지 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이게 공급에 있어서 공급을 두 개로 쪼개면은요, 하나는 민간 공급자고 하나는 공공 공급자인데 현재 공공 공급자가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민간 공급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으로 가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인과가 역전이 된 건데, 가격이 올라야 공급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민간에게 맡겼을 때, 이게 재건축도 똑같습니다. 재건축도 그냥 가격이 낮은데 재건축합니까? 가격이 올라야지 재건축이 그렇죠. 기대가 있어요. 속도가 따라붙지. 즉 가격이 공급을 만드는 것이지 공급이 가격을 만드는 게 아니걸랑요. 공급 쪽에서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민간 저희 건설 투자가 감소한 것도 수주가 작습니까? 수주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착공을 안 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착공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격과 상관없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공공 주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공공 주체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만들자고 오늘 LH 개혁위원회 막 이런 거 발표도 하고 국민청원도 듣고 LH 개조 개혁하고 막 이런 시스템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방향성을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공공 중심의 공급 체계를 깔아놓고 해야지 공급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초과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잡아주고 하면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희 전체적인 생각은 계획이 그렇다 치더라도 언제 집행되냐, 어떻게 집행되냐, 어떻게 추진되냐 이런 거에 대한 정합성도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97이라는 카드를 그렇게 허황되게 날려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 모든 게 저는 그냥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틀렸다. 그냥 틀어졌다. 어긋나 버렸대요. 틀어져 틀어졌다. 버렸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그 특정 한두 사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국토부가 그 현 상황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는 거를 100%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성에 기반해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장차관은 그거를 보고하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감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태가 증폭이 되었던 것 같고, 가계의 과잉 기대, 공급 없구나라는 과잉 기대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건드려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급으로 단기적으로는 폭발적인 공급은 이제 여러 가지 언급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서 준비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필요해진 거는 공급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럼 공급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과잉 기대를 꺾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유동성 관련해서 특히 억제책으로. 그러니까 결국 아까
대출 레버리지는 상당한 가격 요인 중에 하나니까 대출 음. 레버리지 관련해서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후속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와야 기존의 수요 억제책도 풀 수가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울타리를 넓게 이렇게 쳐놔야 고삐를 메어놓은 저 송아지 망아지도 풀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울타리를 못 치고 있으니까 고삐는 계속 재워놓고 실수요자들도 거래 이전의 자유가 지금 막 올가매가지고 집도 못 팔고 있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한 거죠, 이거. 맞죠. 그러니까 망한 거죠, 한마디로. 그 상황이. 아니, 이걸 좀 그러니까 희망을 주세요. 아니죠. 이게 저는 좀 그래도 시장 안정화를 바랬었던 입장에서 망했다고 하는 거지. 주택 가격이 뭐 오매불망 하루 종일 오르기만을 바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주 좋은 상황이라서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거 아닐까요? 보유세만 높이지 말라는 걸 거예요. 보유세 높이면 나라 망한다. 막 보유세 높이지 말라고 이런 걸 겁니다. 그리고 이 보유세 카드는 많은 분들 또 이제 뜨겁게 논쟁도 하십니다만 당장 보유세 높이면은 지금 뭐 당국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그분들이 제일 많이 낼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그 요즘 서베이 많이 나오던데 막 강남에 집 제일 많다고 국회의원들도.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이게 결국 시장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기대 이론으로 인해서 추세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것이 인간 본성인데 튤립 뽑을 때 막 사람들 내더는 사람들 다 미쳤던 거예요. 이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가격이 결국 추세를 만들어내고 그 추세에 기반해서 미래를 전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을 걸랑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사람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미래의 기대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추세를 꺾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꺾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미 연구 이론과 방법도 다 되어 있고 어떤 정책을 쓰면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하는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이런 거 쓰면 되고 우리나라의 실증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 쓰면 되는지 알고 있다면 그거를 실행할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실행할 용기가 있냐 없냐 저는 이제 그 부분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열찬 공급 계획, 그 다음에 높은 보유세,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금리 상승,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진짜 뭐 최선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해도 용인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까지는 아니고 그냥 상승률이 둔화된 상태 정도의 마일드한 조정으로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마일드한 조정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면 연준 풋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과격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그게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부드러운 선생님 말 잘 안 듣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이상경 차관 후임 아직 안 정해졌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보면 어느 정도 또 방향성이 보이기도 할까요? 후속 인사를 네, 보면? 저는 그래서 후임은 무조건 어쨌든 부동산 이 관료 쪽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 씬에 되게 노출이 많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국토부는 장관부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문제예요. 저는 잘 생각해보면은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왜 정치인 장관을 계속 국토부에 앉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치인 장관을 앉혀가지고 저는 되는 부처가 있고 안 되는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주무부처 수장을 그쪽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한 사람도 아니라면 굳이 앉혀야 되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안배 때문에 국토부가 항상 이런 의사 판단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부처인데 네. 정치인들이 가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기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벤처. 네. 그쪽은 힘센 정치인이 가야죠. 원래 힘 없는 부처니까 힘센 네. 사람이 가서 좀 이렇게 막 대기업들하고 막 이렇게 대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계속 이제 정치인들로 가고 있다. 요거는 이제 또 그런 지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맞습니다.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